조선 제22대 왕이자 조선왕조 최후의 명군이며 성군입니다. 휘는 산으로 사도세자와 해경궁 홍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1762년 사도세자가 아버지인 영조에 의해 뒤주에 갇혀 죽게 되자 영조의 대를 이을 사람으로 사도세자의 아들이 정해졌는데 그가 바로 정조이지요. 11살의 어린 정조는 아버지가 죽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뒤주에 갇힌 아버지를 살려달라 울부짖었던 어린 정조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지만 정조는 다행히도 영조의 사랑을 듬뿍 받았지요. 정조 자신이 워낙 똑똑했던 데다 사랑받을 행동만 골라하며 할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영조 말년경인 1775년 대리청정을 하다가 다음에 영조가 승하하면서 25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가 왕이 되면 자신들에게 화가 미칠까 두려웠던 노론들은 갖가지 방해 공작을 벌였습니다. 대리청정이 결정될 당시에는 해경궁의 작은아버지 홍인환이 동군께서는 노론과 소론을 알 필요가 없으며 이조 판서와 병조 판사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조정의 일에 이르러서는 더욱 알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이른바 삼불필지서를 제기하며 정조의 건의에 흠집을 내면서 대리청정을 반대했지요. 홍인환이나 정우경 같은 척신들을 왕이 된 후 척결했는데 이에 불만을 품은 풍산 홍씨들이 모반을 깨했고 정조가 머물던 존영각에 자객을 침투시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다행히 늦은 시간까지 잠들지 않았던 정조는 목숨을 구했지요. 정조는 개인적인 불행을 딛고 왕위에 올랐으나 그 과정은 참으로 다사다난하였고 불안정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갖은 방해 공작에도 잘 이겨냈고 정조가 왕이 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웠던 홍구경과 그 측근들의 도움을 받아 정적들을 제거한 정조는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당파 싸움에 휘말린 아버지가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지켜본 정조는 왕이 되자마자 할아버지 영조의 정책이었던 탕평책을 더욱 열심히 실시했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암살의 위협에 시달렸던 정조는 탕평책이야말로 정치를 안정시킬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조가 실시한 탕평책은 영조의 탕평책과 다르게 인재 위주의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영조가 모든 붕당에서 인재를 고르게 뽑아다 썼다면 정조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붕당을 가리지 않고 우선적으로 관리로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즉위하자마자 규장각이라는 정치기구를 마련해 정조가 실행하고자 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지금의 창덕궁 후원에 자리 잡은 규장각은 수만 권의 책을 갖추어 놓고 젊고 유능한 학자들을 모아 학문을 연구하도록 한 기구였습니다. 규장각과 연계해서 실시한 제도가 초계 문신제도입니다. 37세 미만의 신진 관료 중에서 영리한 사람을 신분에 상관없이 발탁해서 규장각에서 재교육을 시켰습니다. 게다가 능력 있는 서얼인 박제가 유득공 등을 규장각 관리로 채용하였습니다. 서얼이란 아버지는 양반이자 어머니가 평민이나 노비인 경우를 말하는데 여태껏 신분 때문에 관리가 되는 길이 막혀있던 서얼들은 규장각에서 일하며 많은 개혁 정책들을 연구했지요. 세자 시절 자신을 미워하던 노론에 의해 몇 차례 죽을 고비까지 넘긴 정조는 우선 왕의 직속 부대인 장용영이라는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장용영은 서울과 수원에 설치했던 국왕의 안전을 담당하는 군대로 정조의 왕권 강화에 크게 보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용영의 최고 책임자로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신하인 홍구경을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홍구경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다 정조 집권 4년 뒤에 고향으로 쫓겨나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조가 그토록 원했던 개혁의 결정체는 바로 수원의 화성건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아버지 사도세자를 장원세자로 칭호를 높이고 그의 무덤을 수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런 다음 수원에 화성을 쌓기 시작했지요. 자신의 입지가 약했던 한양에서 벗어나 백성을 위한 정치를 마음껏 펼칠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정조의 명령을 받은 정약용은 자신이 발명한 거중기와 농로 등의 기구를 이용해 2년 8개월 만에 화성을 완성했습니다. 화성 안에는 관청을 세우고 큰 길과 저수지를 만들었으며 농사지을 땅을 일구어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한 상인들이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도록 중심가에 상점을 마련하고 여러 가지 혜택도 주며 화성을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했지요. 조선 왕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여성은 얼마든지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절하다거나 슬픈 러브스토리를 찾기는 힘이 들지요. 하지만 정조는 달랐습니다. 그에겐 무려 왕이 내린 성은을 2번이나 거절하고 사랑을 가지고 밀당을 했던 여인이 존재했지요. 바로 의빈성 씨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덕임이지요. 정조에게는 5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효의 왕후인데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명의 후궁이 있었는데 원빈 홍씨와 화빈 윤씨입니다. 원빈 홍씨는 홍구경의 여동생으로 후궁이 된 지 1년 만인 13살에 요절합니다. 홍구경은 여동생의 죽음에 효의 왕후가 배우라고 의심하며 그녀와 대립하게 되는 원인이 되지요. 이후 후사를 위해서라도 빨리 후궁을 드려야 했기에 바로 화빈윤 씨가 간택됩니다. 허나 정조에게는 잊지 못하던 첫사랑이 있었는데 바로 3번째 부인 성덕임입니다. 덕임은 해경궁 홍씨가 궁에 들어올 때 데리고 온 아이였는데 정조가 어렸던 세손 시절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지요. 세손 시절 때 고백했다가 첫 번째 거절을 당했고 왕이 되고 난 후에도 2번째 거절을 당하지요. 기분이 상한 정조는 덕임의 하인에게 벌을 내렸고 결국에는 덕임도 이를 받아들여 후궁이 됩니다. 하지만 의빈성 씨는 유산을 2번이나 하게 되고 아들인 문효세자와 딸도 낳지만 모두 병으로 죽게 됩니다. 자식을 모두 잃은 의빈성 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 찢어지는 마음을 이겨내지 못하고 1786년 의빈성 씨는 셋째를 가진 상태에서 그만 정조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의빈성 씨의 10월 상기를 대비해 약으로 살폈다. 아들을 낳은 경험이 있는데 어머니와 태아 모두 세상을 떠났다. 임금이 슬피 울부짖었고 조정에서는 임금을 위로했다. 정말 사랑했던 의빈성 씨가 죽고 난 후 후사가 없던 정조는 1787년 수빈 박씨를 들였고 정조의 대를 이을 순조를 낳게 되지요. 수빈 박씨는 가난한 집안의 딸로서 홍수로 인해 집이 떠내려가 도움이 필요했던 아버지 박준원이 친척인 박명원을 찾아갔고 사정을 들은 박명원의 청으로 정조의 후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정조는 간택된 후궁이 세도가의 자식이 아니라 가난한 집안의 딸이라는 사실에 안도했지요. 수빈 박씨는 후궁이 된 후에도 검소한 생활을 이어갔으며 어진 성품과 조신한 행동으로 왕실 어른들의 사랑을 받았지요. 그녀의 행실은 모두의 귀감이 될 정도였으며 정조도 수빈 박씨를 현빈이라는 애칭으로 부르며 총애했다고 합니다. 정조가 이토록 열심히 일구어낸 개혁의 산물은 만개하기도 전에 역사 속으로 퇴장합니다. 바로 정조의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이었지요. 정조는 1766년 25살에 왕위에 오르고 1800년 49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갖가지 추측들이 남아있는데 하나는 계속해서 정조를 괴롭혔던 종기에 의한 죽음이라는 것과 정조와 대립했던 노론 세력에 의한 독살로 죽었다는 설이지요. 정조가 왕위에 오르며 취임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사도세자의 죽은 형 효장세자의 아들로 입적되어 왕위에 올랐건만 정조는 자신이 사도세자의 아들이라고 말함으로써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노론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지요. 노론 지도부인 심한지와 정순 왕후의 주도로 정조가 암살되었다는 암살론이 제기되었으나 최근 심한지와 정조가 비밀리에 주고받은 서찰이 공개되어 수그러든 감이 있습니다.
약 6년간 자신의 일에 사사건건 반대하던 정치적 라이벌 시만지와 편지를 주고받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편지의 내용과 형식도 파격적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진솔하고 인간적인 정조의 모습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한자로 멋지게 글을 쓰다가도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면 한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요즘 쓰는 키역키역이나 히응히응을 붙이는 것처럼 정조는 글 말미에 가가를 넣었습니다. 한자 의성어로 웃음소리, 껄껄을 의미합니다.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30년 동안 으르렁대며 인연을 이어갔는데 정조는 편지를 통해 심한지에게 일침을 가하기도 하고 부인이 아플 때 위로도 해주고 약주도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시도 지어주었지요. 그래서인지 정조가 죽었을 때 심한지가 무척이나 슬퍼하며 옆에서 말리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암살론 자체가 나오게 된 계기는 정조가 죽고 난 후 정약용이 직접적으로 심한지가 정조를 독살했다고 언급을 한 것이 가장 큽니다. 특히 조선시대에 무고죄를 극형으로 다스린 것을 고려하면 확실히 정약용 또한 짚히는 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심한지와 당시 문제의 어의인 시민이 인척이었으며 정조가 세손으로 있을 때 야음을 탄 독살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거진 밤을 지새우며 책을 읽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집권기간에도 여러 번의 독살 위험에 노출되었기에 정조의 암살론이 단순한 억측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조는 사실 단명한 것은 아닙니다. 왕의 평균 나이가 46이었는데 정조는 담배와 술을 지나치게 좋아했고 식사도 불규칙하게 했으며 잦은 질병을 앓고 고통스러워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과로사로 몰고 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만큼 몸을 사리지 않았지요. 성격 또한 매우 다혈질이고 급해서 신하들과 갈등이 많았고 승하하기 직전 신하들과 벌어진 논쟁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정조의 종기를 악화시켜 죽음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하지요. 밤이 깊은 뒤에 잠깐 잠이 들어 자고 있을 때 피고름이 저절로 흘러 속적삼에 스며들고 이부자리까지 번졌는데 잠깐 동안에 흘러나온 것이 거의 몇 대가 넘었다. 그렇다면 정조가 꿈꾸었던 목표나 이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정조는 스스로 군사로 자처하였습니다. 즉, 임금은 모든 신하와 백성의 스승이라는 의미로 율곡 2의 설명에 따르면 태초에는 백성들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생활하고 학문 또한 발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임금도 없이 소박한 생활을 하다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분란이 생겼는데 이때 성인이 출현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이 성인을 임금으로 삼음으로써 군사의 직책을 갖게 되었고 이로써 백성의 생업이 편안해지고 하늘의 질서가 밝아졌다고 하지요. 정조 역시도 선왕인 영조가 그랬던 것처럼 군사가 되어 개혁과 대통합을 통해 백성들의 생업이 편안해지고 질서가 잡힌 세계를 꿈꾸었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보다 내일 더 활짝 필 하루를 기다리며 지금까지 블루밍 꼰이었습니다.